천개의 찬란한 태양 다시 사. 할레드 호세인이 지음 왕은철 옮김. 라일라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시멘트가 그녀의 몸 마디마디를 응고시킨 것 같았다.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라일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그저 남의 말을 엿듣는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타리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라일라는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섬유질이 분리되어 아래로 툭 떨어지는 썩은 사과 같은 삶. 1992년 8월 후덥지근한 오후였다. 그들은 라일라의 집 거실에 있었다. 어머니는 복통으로 하루 종일 고생했다. 헤크마트 야르가 남쪽으로부터 로켓포를 쏘아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비는 몇 분 전에 그녀를 의사한테 데리고 갔다. 라일라의 소파 옆자리에 앉은 타리크는 무릎 사이에 손을 끼고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떠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인근 지역도 아니었다. 카불의 다른 지역도 아니었다. 아프가니스탄도 아니었다. 떠난다고 했다. 라일라는 할 말을 잃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갈 건데? 우선 파키스탄으로 가나봐. 페샤와르, 그 다음에는 몰라. 인도 북부일지도 모르고 이란일지도 몰라. 얼마나 오래? 모르겠어. 그걸 안 지가 얼마나 오래 됐느냔 말이야. 며칠 됐어, 라일라. 얘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겠더라. 내가 얼마나 상심할지 알았으니까. 언제 가는데? 내일. 내일? 라일라, 나를 봐. 내일이라고?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걸 더 이상 못 견디겠시겠대. 라일라는 얼굴을 손에 묻었다. 두려움의 물결이 밀려왔다. 이런 걸 예상했어야 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을 챙겨 떠났다. 이웃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거의 없었다. 무자히딘 도당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라일라는 거리에서 더 이상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하시나의 가족은 5월에 테헤란으로 달아났다. 와즈마와 그녀의 친척들도 같은 달에 이슬라마바드로 떠났다. 기티의 부모와 그녀의 형제들은 기티가 죽은 직후인 6월에 떠났다. 라일라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이란에 마샤드로 갔다는 소문만 들었다. 사람들이 떠난 후 그들의 집은 며칠 동안 비어 있다가 군인들이나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있었다. 이제 타리크도 떠나려 했다. 우리 어머니는 더 이상 젊지 않으셔. 부모님들은 내내 두려움에 떨고 계셔. 라일라, 나 좀 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나 좀 봐. 신음소리가 라일라의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울부짖는 소리.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볼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하자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냈다. 이기적인 몸짓이긴 했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린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타리크는 그녀의 일부가 아니었던가. 모든 기억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그림자 옆에 있었다. 어떻게 그런 그가 그녀를 버릴 수 있는가? 그녀는 타리크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또 때리고 그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가 그녀의 팔목을 잡아야 했다. 그는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조리 있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들의 이마와 이마, 코와 코가 닿았다. 그녀는 그의 뜨거운 숨결을 자신의 입술에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몸이 쏠렸다. 그녀의 몸도 그랬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라일라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기억하려고 해봤다. 불타고 있는 박물관을 뛰쳐나가는 예술품 애호가처럼 그녀는 표정, 속삭임, 신음 등 잡을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잡으려 했다. 기억의 저편으로 물러나지 못하게 잡으려는 거였다. 그러나 시간은 불길 중에서도 가장 용서를 모르는 것이어서 그녀는 결국 모든 걸 구해낼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남아있는 게 있었다. 저 아래에서 느껴지던 굉장한 첫 고통, 양탄자 위를 비추던 비스듬한 햇살, 성급하게 드러난 그녀의 발꿈치가 그의 서늘하고 딱딱한 다리에 닿던 감촉, 그의 팔꿈치를 감싸던 그녀의 손,
뒤집어진 만돌림 모양의 반점이 그의 쇄골 밑에서 붉게 빛나던 모습, 그녀의 얼굴 위에 떠 있던 그의 얼굴, 그녀의 입술과 턱을 간지리던 그의 검은 고수머리,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믿기지 않는 그들의 대담함과 용기, 고통과 섞이던 낯설고 표현할 수 없는 쾌감, 타리크의 얼굴에 어리던 무수한 표정, 불안, 부드러움, 미안한 마음, 당혹감, 하지만 대부분 굶주린 표정. 그 다음에는 허둥지둥했다. 서둘러 셔츠 단추를 채우고 벨트를 차고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었다. 그들은 옆에 앉아 서로의 냄새를 맡았다. 얼굴엔 화색이 돌았고 방금 일어났던, 아니 자신들이 방금 했던 엄청난 일 앞에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라일라는 양탄자에 새 방울의 피가 묻어 있는 걸 보았다. 그녀의 피였다. 라일라는 부모가 나중에 그녀가 죄를 범한 걸 까마득히 모르고 이 소파에 앉아 있을 모습을 생각해 보았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계단 위에서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라일라의 귀에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 그것은 계속해서 내리치며 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의 의사봉 같았다. 타리크가 말했다. 나하고 같이 가자. 잠시 라일라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타리크와 그의 부모와 같이 길을 떠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가방에 짐을 챙기고 버스에 올라타 이 모든 폭력을 뒤로하고 그것이 행이든 불행이든 다가오는 것을 맞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그녀를 기다리는 쓸쓸한 고립감과 지독한 고독을 견딜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갈 수 있었다. 그들은 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오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라일라,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그들이 마루에 있었던 후로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맞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이번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고 순진하지만 굳건한 진지함이 있었다. 타리크, 라일라, 우리 결혼하자. 오늘 결혼할 수 있어. 그는 사원회가 율법 학자를 찾고 2명의 증인을 세우는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일라는 무자히딘처럼 완강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엄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의 감도는 원한과 절망감으로 질식할 듯한 분위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체념을 하고 엄마의 독서를 받아내는 바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라일라, 때때로 너는 내가 가진 것의 전부라는 생각을 한다. 바비는 이렇게 말했었다. 이런 것들이 그녀가 처한 상황이었다.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내 아버님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할게. 내 아버지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그걸 알아. 그의 말이 맞았다. 바비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다. 타리크는 아직도 얘기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가 커지고 애원했다가 이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라일라가 말했다.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말을 기다려왔던가. 얼마나 수없이 그 말을 듣는 걸 꿈꿨던가. 드디어 그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무슨 아이러니란 말인가. 그 아이러니에 가슴이 미어졌다. 우리 아빠 때문에 떠날 수 없어. 나는 아빠에게 세상 모든 것이야. 우리 아빤 못 견디실 거야. 타리크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녀가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신랑이는 계속되었다. 그는 애원하고 그녀는 안 된다고 하고 그의 청혼에 그녀는 미안하다고 하고 그의 눈물에 그녀의 눈물이 겹쳐졌다. 결국 라일라는 그에게 가라고 말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라일라는 그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떨면서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녀는 한쪽 팔로는 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입을 막았다. 그는 문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녀를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지쳐서 체념을 할 때까지 서 있었다. 그의 고르지 못한 발자국 소리가 희미해졌다.
언덕으로부터 들리는 총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배에서,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뼈에서 피가 뛰고 있었다. 그날은 그 해의 가장 더운 날이었다. 산맥이 뼛속까지 태울 듯한 열기를 가둬버려 도시를 연기처럼 질식시켰다. 며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카불 전역에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조롱하듯이. 라일라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블라우스에 땀이 배었다. 내신숨에 코끝이 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부모가 엄마의 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젯밤과 그젯밤에 잠에서 깨었더니 아래층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문에 총구멍이 난 후로 매일매일 얘기를 했다.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렸다. 기나긴 총격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더 가까이에서 들리고 이어서 또 다른 총격전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라일라의 마음속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에는 수치심과 죄의식이, 다른 한편에는 그녀와 타리크가 했던 일이 죄받을 일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빚어진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불가피하기까지 한 것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라일라는 옆으로 누워서 뭔가를 기억해 내려고 했다. 그들이 마루에 있을 때 타리크는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대었다. 그리고 헐떡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했었다. 내가 아프게 하는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아파? 라일라는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가 아프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파? 그가 떠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벌써 기억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무디게 만들고 있었다. 라일라는 기억을 되살리려 안간힘을 썼다. 무슨 말을 했지? 갑자기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다. 라일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집중을 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녀는 이러한 행동에 서서히 지쳐갔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불러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몇 년이 지나면 그를 잃어버린 걸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될 날이 올지 몰랐다.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하고 길거리에서 타리크라는 이름의 아이를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을 날이 올지 몰랐다. 부재의 아픔에 너무 익숙해지면 지금처럼 그를 그리워하지 않게 될지 몰랐다.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의 환상통처럼 말이다. 나중에 더 커서 셔츠를 다림질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네를 태워줄 때 더운 날 그녀의 발 밑으로 느껴지는 양탄자의 온기 혹은 남 모르는 사람의 둥근 이마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그날 오후 함께 있었던 기억을 오랜만에 한 번씩 불러 일으킬지 몰랐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몰려올지 몰랐다. 그때의 자연스러움, 놀라울 정도의 경솔함, 그들의 미숙함, 그 행위의 고통, 쾌감, 슬픔, 엉킨 몸의 열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녀를 가득 채우고 숨을 못 쉬게 만들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질 것이었다. 그 순간은 지나가 버릴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희미한 불안감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늘어져 있을 것이었다. 라일라는 그가 이렇게 하면 아파? 하고 말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 바로 그것이었다. 라일라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때 바비가 계단 위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올라오라고 했다. 엄마도 동의했다. 우리는 떠나는 거야, 라일라. 우리 셋이서 말이야. 카불을 떠나는 거다. 흥분감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의 방에서 세 사람은 침대에 앉았다. 밖에서는 헤크마트 야르 도당과 마수드 도당이 싸우고 또 싸웠다. 로켓탄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 라일라는 도시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방금 죽었으며 무너진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침이 되면 시체를 밟지 않기 위해 돌아가야 할 것이었다. 일부는 시체를 찾겠지만 일부는 찾지 못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사람 고기를 맛본 카불의 개들이 향연을 벌일 것이었다. 그래도 라일라는 거리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행복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앉아 있는데 노력이 필요했다. 바비는 파키스탄으로 먼저 갔다가 비자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파키스탄, 그곳은 타리크가 있는 곳이었다. 라일라는 흥분하여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타리크가 떠난 지 17일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가 17일 전에만 결정을 했더라면 그들은 함께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쯤 타리크와 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와 엄마와 바비는 페샤와르로 갈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타리크와 그의 부모를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그들은 서류를 같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누가 알랴 싶었다. 누가 알겠는가? 유럽, 미국, 그래, 바비가 늘 말했던 것처럼 바다 가까운 어딘가로. 엄마는 침대 머리판에 대고 반쯤은 눕고 반쯤은 일어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눈이 부석부석했다. 그녀는 머리를 잡아뜯고 있었다. 사흘 전 라일라는 바람을 쐬려고 나갔었다. 앞문에 기대고 서 있는데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그녀의 오른쪽 귀 옆으로 뭔가가 지나가고 눈앞에서 작은 나무 파편들이 날아갔다. 기티가 죽은 후로 무수한 로켓탄이 카불에 떨어졌다. 그런데 라일라의 머리에서 새뼘도 떨어지지 않은 문에 뚫린 구멍 한 개가 엄마를 깨어나게 했다. 그리고 전쟁이 벌써 그녀의 두 자식을 앗아 갖는 걸 깨닫게 했다. 지금 벌어지는 전쟁은 살아있는 자식마저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벽에서 아마도와 누르가 미소를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책감이 깃든 엄마의 눈이 이 사진, 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승낙을 바라는 것 같았다. 그들의 축복을 바라는 것 같았다.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다. 바비가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들은 죽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라일라가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어. 파리바, 우리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바비는 침대 위로 손을 뻗었다. 그가 몸을 기울여 손을 잡자 엄마는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양보의 표정, 체념, 그들은 서로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서로를 포옹했다. 엄마는 바비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날 밤 몇 시간 동안 라일라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멀리 지평선이 오렌지색과 노란색으로 번쩍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흥분감과 밖에서 터지는 대포할 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그들은 기다란 해변에 누비 이불을 깔고 앉아 있다. 춥고 구름이 많이 낀 날이다. 하지만 어깨에 담요를 덮고 타리크 옆에 있으니 따뜻하다. 바람에 휘둘리는 야자수 밑으로 하얀 페인트를 칠한 낮은 울타리가 있다. 그 뒤로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된 게 보인다.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난다. 바람이 그들의 신발을 모래로 덮고 모래 언덕에 구부러진 능선으로부터 다른 모래 언덕으로 마른 풀을 휘몰고 간다. 그들은 멀리서 요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갈매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람을 가르며 날고 있다. 바람이 낮은 경사로에서 또 다른 모래먼지를 일으킨다. 어디선가 노래가 들리는 것 같다. 그녀는 오래전에 바비가 들려준 노래하는 모래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해준다. 타리크가 그녀의 눈썹에서 모래 알갱이를 털어낸다. 그녀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가 반짝이는 걸 본다. 자기가 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빙 돌아가면서 소용돌이 무늬가 새겨진 금반지.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맞아, 모래와 모래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야. 들어봐. 그가 귀를 기울인다. 그가 얼굴을 찡그린다. 그들은 기다린다. 그들은 다시 그 소리를 듣는다. 바람이 부드러워질 때는 신음소리, 세게 불 때는 약한 고음의 합창, 모래의 노래. 바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다 팔 거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페샤와르에서 버틸 수 있을 거야.
이틀 동안 그들은 팔 것을 모아서 쌓았다. 라일라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블라우스, 낡은 신발, 책, 장난감을 가려냈다. 침대 밑을 보니 5학년 때 휴식 시간에 하시나가 줬던 자그마한 노란 유리소가 있었다. 바퀴가 달린 작은 목각 얼룩말도 있었다. 언젠가 타리코와 함께 하수도에서 발견한 독이 우주 비행사도 있었다. 그때 그녀는 6살, 그는 8살이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발견한 우주 비행사를 놓고 둘이서 약간의 실랑이를 벌였던 일이 생각났다. 엄마도 자기 물건을 모았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눈은 활기가 없고 멍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는 좋은 접시들, 냅킨, 장신구, 대부분의 옷들을 모아놓았다. 이걸 팔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라일라가 엄마의 웨딩드레스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라일라는 레이스, 목선을 따라서 있는 리본, 소매를 따라 손으로 하나하나 달아놓은 작은 진주 알들을 만져보았다. 엄마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걸 가져가더니 무뚝뚝하게 옷더미 위에 던져버렸다. 라일라는 그것이 꼭 단번에 반창고를 떼어버리는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바비였다. 라일라는 그가 책꽂이를 바라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은 채 서재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그려진 중고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흰 파도로부터 위로 올라와 다리의 탑들을 휘덮고 있었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구나. 사람이 외딴 섬에 살며 5권의 책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처한 사람처럼 말이다. 나는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빠, 나중에 책을 다시 모아야겠어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카불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첫 직장을 여기에서 잡았고 여기에서 아빠가 되었다. 내가 곧 다른 도시의 하늘 밑에서 잠을 잘 거라고 생각하니 낯설구나. 저도 그래요. 하루 종일 카불에 관한 한 편의 시가 머리에 떠돌더구나. 사이브의 타브리지라는 시인이 17세기에 썼던 시다. 지붕 위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달들을 셀 수도 없고 벽 뒤에 숨은 1000개의 찬란한 태양들을 셀 수도 없으리. 전에는 전체를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2줄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구나. 라일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아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요. 알라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카불에 다시 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라일라는 물건들을 뜰로 운반해 앞문 옆에 쌓기 시작했다. 그들은 택시를 불러 그것들을 전당포로 가져갈 참이었다. 라일라는 집 안과 뜰을 오가며 옷, 접시, 여러 상자의 책들을 날랐다. 정오쯤 되자 앞문 옆에 쌓은 물건들이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기진맥진했지만 한 번 더 오갈 때마다 타리크를 볼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알기에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은 지칠 줄 몰랐다. 큰 택시를 불러야겠다. 위층 침실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그녀는 팔꿈치를 창밖에 괴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밝고 따뜻한 햇볕이 그녀의 흰 머리와 야위고 움푹 들어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는 넉 달 전에 파티를 했을 때 입었던 코발트 청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젊은 여자가 입는 옷이었다. 하지만 한순간 라일라에게는 그녀가 노인으로 보였다. 힘줄이 앙상한 팔, 푹 들어간 관자놀이, 피곤이 베어 가장자리가 거무튀튀한 눈을 한 노인으로 보였다. 결혼 사진에서 환히 웃고 있는 통통하고 둥근 얼굴의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라일라가 말했다. 2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비는 거실에 책상자를 쌓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끝나거든 올라와라. 삶은 달걀과 남은 콩으로 점심을 먹자. 제가 좋아하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자 라일라는 갑자기 꿈이 생각났다. 타리코와 함께 누비잎을 위에 앉아있던 모습, 바다, 바람, 그리고 모래 언덕. 모래의 노래가 어땠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라일라는 동작을 멈췄다. 회색 도마뱀이 땅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그것은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돌리고 눈을 깜빡이더니 돌 아래로 달려갔다.
라일라는 다시 해변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컸다. 매 순간 소리가 더 커지고 더 높아졌다. 소리가 그녀의 귀를 가득 채웠다. 아니, 그 밖의 모든 것을 적셔버렸다. 갈매기들은 소리 없이 부리를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무언극을 하고 있었다. 파도는 거품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모래들이 계속 노래를 했다. 이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아니, 딸랑딸랑 소리는 아니지. 그래, 휘파람 소리겠지. 라일라는 발 밑으로 책들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때 거대한 소리가 났다. 그녀의 뒤에서 하얀 빛이 번쩍였다. 그녀의 발밑이 기울어졌다. 뭔가 뜨겁고 강력한 것이 뒤에서 그녀를 덮쳤다. 그것은 그녀에게서 샌들을 벗겨냈다. 그리고 그녀를 들어올렸다. 이제 그녀는 비틀거리고 돌아가며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하늘이 보였다. 그 다음에 땅이 보이고 다시 하늘이 보이고 다시 땅이 보였다. 불이 붙은 커다란 나무 조각이 날아갔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들도 날아갔다. 하나하나가 주위에서 날아가고 겹겹이 튀어오르고 햇볕을 받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작고 아름다운 무지개들. 라일라의 몸이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과 팔 위로 먼지와 작은 돌과 유리가 쏟아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건 근처에서 쿵 소리를 내며 뭔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피로 범벅이 된 물체, 짙은 안개 속으로 보이는 금문교의 끝이 그 위로 보였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형체, 천장에 달린 형광등, 그녀를 굽어다 보는 어떤 여자의 얼굴. 라이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또 다른 얼굴, 이번에는 남자의 얼굴, 널쩍하고 수그린 듯한 모습, 입술이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라일라의 귀에는 윙윙대는 소리뿐이다. 그 남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그의 입술이 다시 움직인다. 한 잔의 물, 핑크색 알약 하나, 다시 어둠 속으로. 다시 여자, 기다란 얼굴, 가느다란 눈, 그녀가 뭔가를 얘기한다. 라일라는 울리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진한 검정색 시럽 같은 말들을 볼 수 있다. 가슴이 아프다. 팔과 다리도 아프다.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타리크는 어디 있을까? 왜 여기에 없는 걸까? 어둠, 한 무리의 별들. 바위와 그녀가 어딘가 높은 곳에 앉아 있다. 그가 보리밭을 가리킨다. 발전기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얼굴이 기다란 여자가 그녀를 굽어다 보며 서 있다. 숨쉬는 게 힘들다. 어딘가에서 아코디언 소리가 들린다. 고맙게도 다시 주는 한 알의 핑크색 알약, 그리고 깃드는 정적, 깊은 정적이 모든 것 위에 내려온다. 제3부 마리암. 날 알아보겠어? 소녀의 눈이 떨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소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왼쪽 뺨을 스쳤다. 그녀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입을 달싹거렸다. 마리암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이쪽 귀가 안 들려요. 소녀가 속삭였다. 소녀는 처음 일주일간은 라시드가 병원에서 사온 핑크색 알약의 도움으로 자는 일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 뭔가를 중얼거렸다. 때로 그녀는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마리암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 울고 흥분하고 담요를 걷어찼다. 그런 때는 마리암이 붙잡고 있어야 했다. 때로 그녀는 구역질을 심하게 하고 마리암이 먹여준 모든 걸 토했다. 흥분하지 않았을 때는 마리암과 라시드가 묻는 말에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담요 속에서 우울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어린애 같았다. 마리암과 라시드가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 도리질을 했다. 그녀는 마리암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여주면 몸이 경직되었다. 하지만 쉽게 지쳐 결국 그들의 끈질긴 노력에 굴복했다. 그런 다음에는 오랫동안 울었다. 라시드는 마리암에게 소녀의 얼굴과 목에 난 상처,
어깨와 팔뚝과 다리 아래쪽으로 꿰맨 상처의 연고를 발라주게 했다. 마리암은 붕대를 빨아서 상처를 묶어줬다. 그녀는 소녀가 구역질을 할 때는 머리칼이 얼굴에 닿지 않게 뒤로 잡아줬다. 그녀는 라시드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요? 좋아질 때까지. 잘 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불쌍한 것. 깨진 벽돌 조각 틈에서 그녀를 찾아내 꺼내준 사람은 라시드였다. 그는 소녀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는 소녀가 누워있는 마리암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말은 내가 운이 좋다는 거야. 너를 내가 이 손으로 꺼냈어. 이만한 쇠조각이 있었지. 그는 그것의 실제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 엄지와 검지를 벌려 보였다. 마리암이 어린 잡기로는 실제보다 2배는 크게 벌린 것 같았다. 이만했어. 내 어깨에 박혀 있었다. 정말로 박혀 있었어. 내가 벤치를 이용해서 빼내야 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하킴의 책들을 한 움큼 구해낸 사람도 라시드였다. 대부분은 불에 타버렸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다. 그는 첫 주에는 마리암이 소녀를 돌보는 걸 도와줬다. 하루는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새 담요와 베개를 사갖고 왔고 어떤 날은 약병을 가져왔다. 비타민이다. 타리크의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라일라에게 전해준 것도 라시드였다. 사이아프의 사령관 중 하나가 부하 3사람에게 선물로 줬단다. 선물로 말이다. 채. 부하 3사람은 사실 햇볕에 얼굴이 그을린 소년들이었다. 마리암은 지나가면서 그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벽에 기대놓고 타리크의 집 앞문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카드 놀이를 했다.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기골이 늠름한 애가 대장이었다. 그중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은 말수도 가장 적었다. 그는 친구들처럼 안하 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는 마리암이 지나갈 때는 미소를 지으며 모자에 가볍게 손을 댔다. 그럴 때는 겉모습에 나타난 독선적 분위기가 없어졌다. 거기에서 마리암은 얼핏 아직 타락하지 않은 겸손함을 보았다. 어느 날 아침 그 집에 로켓단이 쏟아졌다.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와다트의 하자라 도당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했다. 한동안 이웃들은 여기저기서 소년들의 찢어진 시체를 보았다. 라시드가 말했다. 자업자득이지. 마리암은 로켓탄이 소녀의 집을 쑥밭으로 만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녀가 비교적으로 경미한 상처만 입고 살아난 것은 정말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서서히 소녀의 상태가 좋아졌다. 음식을 더 먹고 머리를 혼자 빗기 시작했다. 혼자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마리암과 라시드와 함께 아래층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데없이 무슨 기억이 나기라도 하면 돌처럼 침묵한 채 무뚝뚝해지고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졌다. 때로는 파랗게 질리기도 했다. 악몽을 꾸고 갑작스럽게 슬픔이 북받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구역질을 했다. 그리고 때로 후회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마리암이 침구를 바꾸고 있었다. 소녀는 마루에 앉아 다친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당기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책 상자를 나르겠다고 하셨어요. 제겐 너무 무겁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못하시게 했죠. 저는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 있어야 했던 사람은 저였어요. 마리암은 깨끗한 시트를 빠르게 털어 침대에 깔았다. 그녀는 소녀의 금발머리, 날씬한 목, 초록색 눈, 높은 광대뼈, 통통한 입술을 바라보았다. 마리암은 그녀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렸다. 탄두르까지 어머니를 따라서 아장아장 걸어가던 모습, 작은 오빠한테 엎혀 머리칼을 그의 귀 뒤로 흘러내리던 모습, 목수 아들과 공기놀이를 하던 모습. 소녀는 마리암이 지혜로운 말이나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리암이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마리암은 나나가 묻히던 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파이줄라 선생이 코란을 인용했을 때도 위안을 받지 못했었다. 그의 손에 왕국이 있고 모든 걸 관장하시며 죽음과 삶을 만드신 그분이 너를 시험하실 수 있다. 선생은 마리암의 죄의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망가질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무슨 말로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단 말인가. 마리암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소녀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몸을 숙이며 토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 참아. 그릇을 가져올게. 마루에는 토하지 마. 방금 닦았거든. 저런. 소녀의 부모를 죽게 만든 그 폭발이 있은 지 한 달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한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마리암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다. 마리암이 말했다. 어떤 남자가 너를 만나러 왔다. 소녀가 베개에서 얼굴을 들었다. 이름이 압둘 샤리프라고 하더라.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여하튼 너를 보자고 한다. 아래로 내려가 봐라. 라일라는 압둘 샤리프와 마주 앉았다. 그는 주먹코에 머리가 작고 마른 남자였다. 그의 코에는 볼에 난 상처와 똑같이 움푹 들어간 상처들이 있었다. 짧은 갈색 머리는 바늘방석 속에 바늘처럼 서 있었다. 그가 풀어진 목깃을 여미고 손수건으로 이마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함실아, 나를 용서해줘야겠어. 아직 기운을 차리지 못해서 그래 뭐라더라. 술파제라고 하는 것을 닷새만 더. 라일라는 잘 들리는 오른쪽 귀가 그가 있는 곳과 가까워지도록 자리를 고쳐 앉았다. 제 부모님의 친구신가요? 압둘 샤리프가 빠르게 말했다. 아니, 잠깐만.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고 말했다. 그리고 마리암이 앞에 놓아준 물을 길게 한 모금 들이켰다. 그가 입술을 두드리다가 다시 이마를 두드렸다. 처음부터 시작해야겠군. 나는 사업가야. 옷가게를 여럿 갖고 있지. 대부분 남자 옷을 파는 가게들이야. 모자, 양복, 넥타이 등 아무거나 다 팔지. 여기 카불에도 2군데나 있어. 막 팔아버렸지만 타이마니아에도 하나가 있었고 샤르에 나우에도 하나가 있었지. 파키스탄의 페시아와르에도 2개가 있지. 창고도 거기에 있어. 그래서 나는 여행을 많이 하지. 그게 말이야 요즘은. 그는 여기에서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은 그게 위험한 일이 됐지만 말이야. 여하튼 최근에 나는 사업차 페샤와르에 갔었어. 주문을 받고 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지. 물론 가족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 나한테는 딸이 3 있거든. 나는 무자히딘이 서로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을 때 딸과 아내를 페시아와르로 이주시켰지. 그들의 이름을 사망자 명단에 끼워놓고 싶지 않았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 이름도 끼워놓고 싶지 않아. 알라신의 뜻이라면. 나는 곧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여하튼 나는 지지난 수요일에 카불에 왔어야 했는데 아파서 그럴 수가 없었지.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내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갔는데 깨진 유리 더미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면 충분하겠지. 그건 헤크마트 야르 때문은 아니었지. 사실은 내 아내인 나디아가 나한테 병원에 좀 가라고 애원을 했었거든. 알라신이 그녀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하지만 나는 아스피린과 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 나디아는 계속 우겨댔고 나는 안 간다고 버티며 옥신각신했지. 고집센 당나귀한테는 고집센 마부가 필요하다는 옛 속담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는 당나귀가 이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겼던 거지. 그는 남은 물을 다 마시고 잔을 마리암에게 건네며 말했다. 너무 자마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 잔 더 주시오. 마리암은 유리잔을 받아 물을 채우러 갔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 늘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말이야. 알라신이 그녀를 오래 살게 해주시기를. 나는 병원에 갔을 때 열이 나서 바람에 흔들리는 베이드 나무처럼 떨고 있었지. 의사 말로는 내 피가 감염됐다고 하더군. 2, 3일만 더 지체했더라면 내 아내를 과부로 만들었을 거라고 하더군. 그들은 나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어. 아, 고맙습니다. 그는 마리암에게서 물잔을 받고 코트 주머니에서 큼지막한 흰 알약을 꺼냈다. 이렇게 크다니까?
라일라는 그가 알약을 삼키는 걸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숨이 가빠지고 있다는 걸 의식했다. 무거운 걸 묶어 놓은 것처럼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라일라는 그가 얘기를 아직 다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정작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금세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었다. 그녀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그가 얘기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했다. 압둘 샤리프는 유리잔을 탁자 위에 놓았다. 거기서 자네의 친구인 모하마드 타리크 왈리자이를 만났어. 라일라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타리크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나 가는 중환자실에.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몸을 뒤척였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라일라는 병원과 중환자실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두 사람이 몇 년 전에 페르시아어 여름 학교에 등록했을 때 이후로 그가 정식 이름으로 불리는 걸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선생은 종이 울리고 출석을 부를 때는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 모하마드 타리크 왈리자이. 그때 그녀는 그의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걸 들으며 우습다고 생각했었다. 압둘 샤리프가 알약이 잘 넘어가도록 하려는 것처럼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간호사한테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었지. 페샤와르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우르두어에 아주 능숙했거든. 여하튼 내가 주워 들은 바에 의하면 자네 친구는 23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페샤와르로 가다가 국경 근처에서 십자 포화를 받았대. 로켓탄에 맞았다더군. 아마 유탄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의 속내는 알 수 없거든. 결코 알 수 없지. 6명만이 살아남았대. 모두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3명은 24시간이 못 되어 죽었대. 2사람은 자매였다고 하던데 살아서 태어냈대. 자네의 친구 왈리자이 씨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지.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친구는 병원에 거의 3주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어. 그래, 그는 살아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심하게 다쳤을까. 라일라는 미칠 것 같았다.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건 분명했다. 라일라는 땀이 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다른 걸 생각해 보려고 했다. 타리크와 바비와 함께 불상을 보기 위해 밤에 안에 갔던 일처럼 즐거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자꾸 타리크의 부모가 떠올랐다. 뒤집어진 트럭에 갇혀 연기 속에서 타리크를 찾으려고 고함을 지르고 팔과 가슴에 불이 붙은 모습과 가발이 녹아 두피에 붙은 타리크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라일라는 빠른 숨을 연거푸 내쉬어야 했다. 그는 내 옆에 침대에 있었어. 우리 사이에는 벽이 없이 커튼만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를 자세히 볼 수 있었지. 압둘 샤리프는 갑자기 자신의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가 말하는 속도가 느려졌다. 짐작하겠지만 자네 친구는 심하게,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쳤어. 그의 몸 이곳저곳에 고무관이 꽂혀 있었어. 나는 처음에는 그는 여기에서 헛기침을 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때 두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간호사가 그게 아니라 오른쪽 다리만 잃고 왼쪽 다리는 전에 다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군. 내장도 다쳤던가 봐. 벌써 3차례나 수술을 받은 상태였어. 내장의 일부를 잘라냈나 봐.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 그리고 그 친구는 화상도 입었더군. 아주 심하게 말이야. 그 얘기는 그쯤 해둘게. 함실아, 자네도 끔찍한 악몽을 견뎠을 테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타리크는 이제 두 다리가 모두 없다는 말이었다. 몸통만 있다는 말이었다. 다리가 없다니 라일라는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의 덩굴 손을 방 밖으로 내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이 남자에게서 떨어져 창문 밖으로 나가 밖에 있는 거리를 넘고 도시를 넘고 지붕이 납작한 집들과 시장을 넘고 모래성으로 변한 좁은 도로들을 넘고 그는 대부분 약기운에 취해 있었어. 짐작하겠지만 고통 때문이었지. 하지만 약기운이 떨어지면 정신이 맑아지는 때가 있었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정신만은 맑아지는 때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와 얘기를 했지.
나는 그에게 내가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 얘기해줬지. 내 생각에 그는 옆에 내가 있다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얘기는 대부분 내가 했지. 그는 말하는 걸 힘들어했거든.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어. 입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아픈 것 같았지.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딸들과 페샤워르에 있는 내 집, 나와 내 처남이 집 뒤편에 만들고 있는 베란다에 관해서 얘기했지. 카불에 있는 가게들을 처분했으며 서류를 정리하려고 카불로 가는 길이었다는 얘기도 했지. 별건 아니었지만 그는 그 얘기에 관심을 갖더군.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때로 그 친구도 얘기를 했지. 많은 경우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알만한 건 충분히 알았어. 그는 자기가 어디에 살았는지 얘기했어. 가즈니에 살던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더군. 어머니의 요리 솜씨, 그에게 아코디언을 연주해주던 목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하지만 함시라 대부분의 얘기는 자네에 관한 거였어. 뭐라더라? 자신이 최초로 기억하는 게 자네라고 했던가? 맞아. 그렇게 말했어. 자네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더군. 발레, 그래. 그건 분명하더군. 하지만 그는 자네가 거기에 없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라일라의 발은 몸속의 피가 모두 빠져버린 것처럼 마루에 붙어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멀리가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쏜살같이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카불을 넘고 바위가 많은 산을 넘고 세이지 관목들이 깔쭉깔쭉 자란 사막들을 넘고 들쭉날쭉한 붉은 바위로 된 협곡을 넘고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을 넘어 자유롭고 가볍게 날아가고 있었다. 내가 카불로 돌아간다고 말하니까 자네를 찾아가 자네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네가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 그러마하고 약속했지. 나는 그와 정이 많이 들었거든. 호감이 가는 친구였어. 압둘 샤리프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느 날 밤에 일어나 보니 난리 법석이 났더군. 여하튼 밤이었던 것 같아. 그런 곳에서는 밤낮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든. 창문이 없기 때문에 해가 뜨는지 지는지 알 수가 없어. 여하튼 잠에서 깨어보니 그의 침대 주변에서 난리 법석이 벌어졌더라고. 자네는 나도 약기운에 취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해. 약기운에 취했다가 빠져나오기를 반복했지. 그러니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꿈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웠어. 여하튼 내가 기억하는 건 의사들이 그의 침대 주위에 몰려있고 소리를 치고 경보기가 울리고 주사기가 이곳저곳에 꽂힌 모습이 전부야. 아침이 되자 침대는 비어 있었어.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가 용감하게 끝까지 잘 버텼다고 하더군. 라일라는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걸 희미하게 의식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이 남자와 마주 앉은 순간 그가 왜 여기에 왔으며 무슨 소식을 갖고 왔는지 알았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네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가 모르핀을 맞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지. 나는 어쩌면 자네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늘 두려웠거든. 하지만 나는 그에게 약속했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 친구를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어. 그래서 며칠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자네를 수소문했지. 사람들이 이 집에 있다고 하더군. 자네의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들었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돌아서서 이곳을 떠났어. 자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자네에게 너무 심한 짓이라고 생각했어. 누구한테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야. 압둘 샤리프가 탁자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에 한 손을 댔다. 하지만 나는 돌아왔어. 자네가 알기를 그가 바랐을 것 같아서였어. 나는 그렇게 믿어. 정말 안 됐어. 바라건대. 라일라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떤 남자가 판즈시르에서 아마드와 누르의 사망 소식을 갖고 왔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구부정한 자세로 식탁에 앉아있던 바비의 창백한 얼굴, 그 소식을 듣고 입으로 올라가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라일라는 그날 엄마가 허물어지는 걸 보았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진정한 슬픔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녀는 엄마의 상실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가져왔다. 지금은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엄마의 고통에 냉담했던 것에 대한 벌일까? 라일라는 엄마가 어떻게 땅에 고꾸라졌으며 어떻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쥐어 뜯었는지 기억했다. 하지만 라일라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무릎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날아가도록 했다. 그녀는 그것이 아름답고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날아가게 했다. 푸른 보리밭이 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수천 개의 사시나무씨가 공중에서 춤추고 바비는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타리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낮잠을 자고 그녀는 시내에 발을 담그고 햇볕에 하얘진 바위로 된 불상들의 눈길 밑에서 좋은 꿈을 꾸는 아름답고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마리암. 안 됐다. 라시드가 마리암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스타와 고기 완자가 든 그릇을 받아들며 소녀를 향해 말했다.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는 건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이 다녔잖아. 끔찍한 일이다. 너무 많은 아프간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는 아직도 소녀를 바라보며 손으로 다급한 몸짓을 했다. 마리암이 그에게 냅킨을 건네줬다. 수년 동안 마리암은 그가 먹는 모습을 보았다. 관자놀이가 꿈틀거리고 한 손으로는 쌀밥을 촘촘하게 뭉치고 다른 손등으로는 입가에서 흘러내리는 밥알과 기름기를 닦는 모습을 말이다. 수년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먹기만 했다.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다가 못마땅한 듯 툴툴거리고 혀를 한번 차고 빵이나 물을 더 달라는 짤막한 지시를 내리면서 그런데 지금 그는 숟가락을 사용해 먹고 있었다. 그리고 냅킨도 사용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도 공손했다. 그리고 말을 했다. 그것도 기운차게 끝없이. 내 의견을 묻는다면 미국인들이 헤크마트 야르에게 무장을 시킨 것은 잘못이었어. 소련군과 싸우려고 80년대에 CIA가 그에게 줬던 모든 총을 다 줘버린 게 잘못이었어. 소련군은 물러가지만 아직도 그는 총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내 부모처럼 죄 없는 사람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지하드라고 부르고 있어. 코미디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지하드가 무슨 관련이 있지? CIA가 마수드 사령관에게 무장을 시키는 게 나을 뻔했지. 마리암의 눈꺼풀이 저절로 쑥 올라갔다. 마수드 사령관? 라시드가 마수드에 대해 폭언을 하고 있었다. 그가 배반자이고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마수드는 타지크족이었다. 라일라도 그랬다. 분별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긴 하지.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야. 라시드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신경을 쓴다는 말은 아니야. 파시튼족, 하자라족, 타지크족, 우즈베크족이 서로를 죽이든 말든 그들이 무슨 상관이겠어? 누가 누군지 가려낼 수 있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바라면 안 되지. 이제 소련이 무너졌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 우리는 끝장이 난 거야. 그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케나라브, 똥구멍이야. 내가 말을 좀 험하게 하는 건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야. 라일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소녀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그릇 속에 있는 고기 완자를 이리저리 밀쳤다. 라시드는 그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 가장 영리한 말을 그녀가 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에 잠겨 머리를 끄덕였다. 마리암은 고개를 돌려야 했다. 내 아버지한테 알라신이 평화를 주기를. 와나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지.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야. 우리는 정치에 대해 끝없이 얘기를 했어. 책에 대해서도 그랬고. 마리암, 우리가 그랬잖아. 당신도 기억하잖아. 마리암은 물을 마시느라 바빴다. 여하튼 내가 정치 얘기를 해서 너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다. 나중에 마리암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배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뻔뻔스러운 거짓말, 부자연스러운 감정 표시도 아니었다. 그가 소녀를 벽돌 밑에서 꺼내준 이후로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문제는 그것이 각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일종의 연기 같았다. 교활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마음을 사려고 하는 시도였다. 갑자기 마리암은 그녀가 의심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옆머리를 얼얼하게 얻어맞은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구애와 다름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침내 마리암은 용기를 내어 그의 방으로 갔다. 라시드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마리암은 자신이 졌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암시하는 것에 그가 놀라는 신용을 하고 부인하고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렇다면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 그에게 망신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함으로써 마리암의 길을 꺾어버렸다. 앉아. 그는 벽을 뒤로 하고 두툼하고 긴 다리를 벌린 채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었다. 졸도해서 머리가 박살나기 전에 앉아. 마리암은 그의 침대 옆에 있는 접이식 의자에 앉았다. 거기 재떨이 좀 이리네. 그녀는 고분고분하게 그의 말에 따랐다. 마리암도 그렇고 라시드 자신도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지만 60살 혹은 그보다 많을 게 틀림없었다. 머리는 백발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처럼 숱이 많고 거칠었다. 눈꺼풀 아래의 살이 늘어져 있었고 쭈글쭈글하고 가죽 같은 목살도 그랬다. 그의 볼은 전보다 약간 더 늘어져 있었다. 아침에는 몸이 약간 구부정했다. 하지만 어깨는 아직도 탄탄하고 상체는 굵고 손의 힘은 강했다. 그는 배가 나와 있었다. 그래서 그가 방에 들어올 때는 배가 먼저 들어왔다. 마리암은 그가 대체로 자신보다 세월의 무게를 훨씬 잘 견뎌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는 자신의 배 위에 재떨이를 놓고 균형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입술이 장난스럽게 찌푸려졌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야.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여기에 산다는 건 명예롭지 못한 일이야. 내 평판에도 좋지 않고 그애한테도 좋지 않고 당신한테도 좋지 않아. 지난 1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제가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빨아 서서히 뱉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 애가 그냥 여기에 머물게 할 수는 없지. 계속 먹여주고 옷 사주고 재워줄 수는 없지. 마리암, 나는 적십자사가 아니야. 하지만 이게 뭔데? 뭐라고? 그 애가 너무 어리다고? 14살이야. 어린애가 아니라고. 당신도 15살이었어. 기억 안 나? 내 어머니도 나를 낳았을 때 14살이셨어. 13살에 결혼하셨고. 마리암은 경멸감과 무기력감으로 마비가 되어 말했다. 저는 이건 원치 않아요. 이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 애와 나의 일이라고. 제가 너무 늙었다는 말이군요. 그 애는 너무 어리고 당신은 너무 늙었다. 이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마리암은 치마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정말로 너무 나이가 많다고요. 당신이 제게 이렇게 할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요. 제가 그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암바그 후처의 형님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게 과장하지 마. 이건 흔한 일이야. 당신도 알 거야. 내 친구들한테는 부인이 둘, 셋, 넷까지 있어. 당신의 아버지도 셋이잖아. 게다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오래전에 했을 거야. 당신도 그게 사실이란 걸 알잖아. 나는 용납 못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라시드가 딱하다는 듯 웃었다. 그가 한쪽 발가락으로 다른 쪽 발가락의 딱딱한 뒤꿈치를 긁으며 말했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그 애가 나가면 되잖아. 막지는 않겠어. 하지만 멀리 가지는 못할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호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고 총알과 로켓탄은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닐 테니까. 당신은 그 애가 납치되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목이 베인 채 길가의 시궁창에 던져질 때까지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 잘해야 사흘? 그는 기침을 하며 등 뒤의 베개를 매만져 바로 잡았다. 밖은 무시무시해. 내 말 들어 마리암. 피에 굶주린 악당들은 어디를 가도 있어. 그 애는 가망이 없어. 전혀 없어. 하지만 그 애가 기적적으로 페시아와르에 간다고 해보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수용소가 어떤 건지 당신이 알기나 해?
그는 담배 연기 사이로 마리암을 응시했다. 사람들은 마분지 상자 쪼가리 밑에서 살고 있어 폐결핵, 설사병, 굶주림, 범죄에 시달리면서 말이야. 그것도 겨울이 닥치기 전이나 가능하지. 동상이 걸리는 계절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폐렴에 걸리고 고드름이 돼. 수용소 자체가 얼어붙은 묘지가 되는 거지. 그는 장난스럽게 손을 빙빙 돌리는 동작을 했다. 물론 페샤와르 창녀촌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 그곳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군. 그 애처럼 예쁘면 수입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시드는 침대 옆 탁자에 재떨이를 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다리를 걸쳤다. 그는 승자가 그러하듯이 이제는 더 회유하는 태도로 나왔다. 이봐, 나는 당신이 이 문제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마리암,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내가 당신한테는 집안 살림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주고 그 애한테는 안식처를 준다고 말이야. 집과 남편을 제공하는 거지. 요즘은 때가 때인 만큼 여자한테는 남편이 필요해. 과부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것 못 봤어? 그들은 이런 기회라면 정신없이 달려들걸. 사실 이건 말이야. 자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훈장감이야. 마리암은 나중에 어둠 속에서 소녀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까지 답을 원하고 있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라일라. 다음날 라일라는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녀는 아침에 라시드가 고개를 들이밀고 이발관에 간다고 말했을 때 담요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 새로 이발한 모습과 새로 구입한 크림색 세로줄 무늬의 청색 중고 양복 그리고 새 결혼 반지를 보여줬을 때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라시드는 라일라의 옆에 앉아 천천히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어 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시위를 했다. 그는 그 반지가 마리암의 옛 반지를 주고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신경 안 써. 내 말 믿어. 눈치도 못 챌 거야. 라일라는 침대 저편으로 몸을 뺐다. 아래층에서 마리암이 다리미질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하튼 저 여자는 한 번도 반지를 낀 적이 없어. 라일라는 힘없이 말했다.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이렇게는 안 되죠. 다시 갖다 주셔야 해요. 다시 갖다 주라고? 한순간 성마른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거기에 돈을 더 내야 했어. 사실 상당히 더 내야 했지. 이게 더 좋은 거야. 22캐럿짜리 금이야.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볼래? 자, 한번 봐. 싫어? 그는 상자를 닫았다. 꽃은 어때? 그게 좋겠다. 꽃 좋아하니? 좋아하는 꽃이 있니? 데이지, 튤립, 라일락 필요 없다고? 그래, 하기야. 나도 그런 건 별로다. 다만 나는 대음마장에 있는 양복장애를 알고 있어. 내일 너를 데리고 가서 드레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중이다. 라일라는 고개를 저었다. 라시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라일라가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냥 바로 그때 그가 그녀의 목에 손을 댔다. 라일라는 몸을 움츠리며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닿자 셔츠를 입지 않고 까칠까칠하고 낡고 젖은 털실 스웨터를 입은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 그냥 바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라시드의 입이 벌어지고 누런 이빨이 드러나며 만족스러운 웃음으로 변했다. 좋지. 라일라는 압둘 샤리프가 오기 전에는 파키스탄으로 떠날 작정이었다. 압둘 샤리프가 그의 소식을 전해준 후에도 떠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다. 거리의 모퉁이마다 함정이 있고 골목길마다 도깨비 상자처럼 그녀를 덮칠 유령을 숨기고 있는 이 도시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그 모험을 감행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떠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날마다 터져 나오는 구토, 커지는 가슴. 이 혼란의 와중에서 여하튼 생리를 하지 않았다는 깨달음. 라일라는 수천 개의 막대기들에 매달린 비닐들이 살을 애는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 삭막한 들판에 난민 수용소를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곳에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녀의 아이가 초췌한 관자놀이, 늘어진 턱, 얼룩덜룩하고 푸르스름한
피부를 하고 텐트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몸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씻겨 황갈색 수위에 쌓여 독수리들의 실망한 눈길 밑에서 바람에 노출된 땅에 파인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지금 달아날 수 있겠는가? 라일라는 자신의 삶을 스쳐간 끔찍한 숫자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아마드와 누르는 죽었고 하시나는 어디로 가고 없고 기티는 죽었고 엄마는 죽었고 아빠도 죽었고 이제 타리크마저. 하지만 기적적으로 이전 삶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 되기 이전과의 마지막 끈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몸에 아직도 살아있는 타리크의 일부. 작은 팔이 솟고 반투명의 손이 자라는 그의 일부가 살아있었다. 그가 라일락에 남긴 것 그리고 그녀의 옛 삶에서 남은 유일한 것을 어떻게 위태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타리크와 같이 시간을 보낸 이후로 6주가 흘렀다. 조금만 더 지체하면 라시드가 의심할 것이었다. 라일라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 명예스럽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마리암에게는 너무너무 부당한 짓이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가 오디보다 크지 않았지만 라일라는 이미 엄마로서 감당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알았다. 미덕이나 정조는 그 다음 문제였다. 그녀는 배에 손을 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라일라는 소리 없는 의식의 부분적인 것만을 기억했다. 라시드가 입은 크림색 줄무늬 양복, 진한 헤어스프레이 냄새, 면도를 하다 생긴 목을대 바로 위에 작은 상처, 그녀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느껴지던 담배진이 묻은 거친 손가락, 펜, 나오지 않는 펜, 다른 펜을 찾던 일, 혼인증서, 서명, 그는 확실하게 그녀는 떨면서 했던 서명, 기도, 라시드가 눈썹을 다듬었다는 걸 거울로 알아본 순간 방 어딘가에서 바라보고 있을 마리암, 그녀의 불만으로 질식할 듯한 공기. 라일라는 차마 그녀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라일라는 라시드의 차가운 시트를 덮고서 그가 커튼을 닫는 걸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고 바지의 허리끈을 잡아 당기기 전에도 떨고 있었다. 그는 흥분해 있었다. 라시드는 자신의 셔츠를 벗고 벨트를 풀면서 끝없이 그녀를 더듬었다. 라일라는 그의 늘어진 가슴, 튀어나온 배꼽,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작은 힘줄, 가슴에 무성무성한 흰 털, 가슴과 상박을 보았다. 그녀는 라시드의 눈이 자신의 온몸을 훑어보는 걸 느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 같구나. 라일라는 이를 덜덜 떨면서 불을 꺼달라고 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뻗어 거기에 숨겨놓았던 칼을 찾았다. 그리고 그걸로 집게의 손가락을 찔렀다. 그리고 담요를 들추고 그들이 함께 누워있던 시트 위에 피가 떨어지게 했다. 마리암. 낮 시간에 위층에서는 주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걷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목욕탕에서 물소리가 들리거나 침실 유리에 찻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가끔씩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멀리서 희미하게 치마가 펄럭이며 가슴에 팔을 포개고 소리가 나는 샌들을 신고 계단을 서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 마주치는 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마리암은 계단, 좁은 복도, 부엌 혹은 뜰에서 들어올 때 소녀를 지나쳤다. 이런 식으로 만날 때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소녀는 스커트를 추스르며 미안하다고 한두 마디 했고 그녀가 지나칠 때면 마리암은 소녀의 붉어진 얼굴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때로 마리암은 소녀에게서 라시드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는 소녀의 살갗에서 그의 땀내, 담배 냄새, 식욕을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도 섹스는 마리암의 삶에서 하나의 닫힌 장이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랬다. 이제 라시드의 밑에 깔려 힘들었던 것만 생각해도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피하는 게 불가능했다. 라시드는 그들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뭐야?
라시드가 손가락으로 고개에서 뼈를 발라내며 말했다. 그는 소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 주가 지나자 스푼과 포크를 사용하던 속임수를 그만뒀다. 내가 두 개의 조상과 결혼한 거야 뭐야? 마리암, 저 사람한테 값 빼잔. 뭔가 얘기를 좀 해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그는 뼈에서 골수를 빨아먹으며 소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저 여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조용하자니? 사실 축복이지. 할 말이 많지 않으니 말이 없을 수밖에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도시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 여자는 대하티, 시골 여자다. 하기야 시골 여자도 아니지. 아니고 말고 저 여자는 시골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진흙으로 지은 오두막에서 자랐다. 저 여자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지. 마리암, 당신이 하람이라는 걸 세색 씨한테 얘기해줬어? 여하튼 저 여자는 하람이야.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저 여자한테는 괜찮은 점이 없지는 않지. 너도 알게 될 거다. 라일라, 저 여자는 우선 튼튼하지. 일을 잘하고 가식이 없어. 차에 비유하자면 볼가라고나 할까? 마리암은 이제 33살이었다. 하지만 하람이라는 말을 듣자 아직도 고통스러웠다. 그 말을 듣자 아직도 자신이 해충이나 바퀴벌레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는 꼴사나운 하람이년이다. 이것이 내가 견뎌온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란 말이야. 갑오를 깨버리다니 이 꼴사나운 하람이년아. 마리암은 나나가 팔목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던 걸 떠올렸다. 라시드가 소녀를 향해 말했다. 반면에 너는 벤츠지. 번쩍번쩍 빛나는 최고급 신형 벤츠야. 하지만 그는 기름기가 묻은 집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벤츠는 조심히 다뤄야지.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에 대한 존경심의 문제니까. 두 사람은 내가 자동차 얘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두 사람이 차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단지 요점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라시드는 쌀밥을 동글게 만 것을 접시 뒷면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음식 위에서 멈칫거렸다. 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 그리고 결례를 저지르자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걸 알아줬으면 해. 하지만 나는 내 부모, 알라시니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맞아 주소서가 내 응석을 받아준 것이 좀 걸린다. 미안하다. 마리암은 그때 소녀가 순간적으로 라시드를 차갑고 증오스러운 눈으로 쏘아보는 걸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내리고 있어서 그걸 보지 못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남편이고 내 명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내 의무란 사실이다. 그것이 남편이 져야 하는 짐이야.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말리카 여왕이고 이 집은 너의 궁전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마리암에게 말하면 해줄 거야. 마리암, 그렇지 않아? 뭘 갖고 싶으면 내가 구해다 주마. 나는 그런 남편이다. 그 대신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다. 나 없이는 이 집을 나서면 안 된다. 그게 전부다. 간단하지 않으냐? 만약 내가 집에 없고 뭔가가 급히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리암을 내보내라. 그러면 나가서 가져다 줄 게다. 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걸 잘 알게다. 그러나 사람은 볼가와 벤츠를 똑같은 식으로 몰지는 않는 법이다.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않겠느냐? 또한 우리가 같이 외출할 때 너는 부르카를 입어야 한다. 물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도시에는 지금 음탕한 남자들이 너무 많다. 결혼한 여자들의 명예마저 더럽히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놈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 이게 전부다. 그는 기침을 했다. 내가 없을 때는 마리암이 내 눈과 귀가 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하고 마리암을 향해 쏜살 같은 눈길을 던졌다. 쇠를 앞부리에 댄 발로 관자놀이를 치는 것처럼 딱딱한 눈길이었다. 너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다. 정반대다. 솔직히 너는 나이보다 훨씬 더 현명해 보인다. 하지만 너는 아직 젊은 여자다. 랄라, 젊은 여자들은 불행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젊은 여자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지. 여하튼 마리암이 책임을 질 거다. 그리고 무슨 잘못이 있다면 그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리암은 라시드의 요구와 생각들이 카불에 쏟아지는 로켓탄들처럼 비오듯 쏟아질 때 겨눈으로 소녀를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마리암은 뜰의 빨랫줄에서 걷어온 라시드의 셔츠를 거실에서 개고 있었다. 그녀는 소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서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셔츠를 집어 돌아섰을 때 소녀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문간에 서 있는 걸 보았다. 놀라게 해드릴 뜻은 없었어요. 죄송해요. 마리암은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햇살이 소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녀의 커다란 녹색 눈과 부드러운 이마, 높은 광대뼈, 마리암의 옅고 볼품없는 눈썹과는 사뭇 다른 매력적인 짙은 눈썹에 햇살이 비쳤다. 빗질을 하지 않은 그녀의 노란 머리는 가운데에서 갈라져 있었다. 마리암은 컵을 움켜쥐고 있는 소녀의 굳은 모습과 팽팽해진 어깨를 보고 그녀가 긴장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리암은 그녀가 침대에 앉아 용기를 내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소녀가 친근하게 말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네요. 보셨어요? 가을은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사람들이 정원에서 낙엽을 태우는 냄새가 저는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봄을 가장 좋아하셨어요. 제 어머니와 알고 지내셨나요? 별로. 소녀는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어 귀에 갖다 댔다. 네? 마리암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엄마를 몰랐어. 아, 필요한 게 있니? 저는 지난밤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마리암이 말을 잘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관해 얘기하려던 참이었다. 네, 말씀하세요. 소녀가 진지하게 거의 간절하게 말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마음이 놓이는 듯했다. 밖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다. 누군가가 집마차를 끌고 가는 소리였다. 이음새가 삐걱거리고 쇠바퀴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마리암의 귀에 들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총을 쏘는 소리가 들렸다. 한 발의 총소리, 이어지는 세 발의 총소리, 그리고 찾아오는 정적. 나는 내 하인은 되지 않을 거다. 그건 못한다. 소녀의 몸이 움찔했다. 물론 안 되죠. 너는 궁전의 말리카이고 나는 데아티인지 모르겠지만 내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평을 해서 그가 내 목을 딸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말 들리느냐? 나는 내 하인이 되지 않겠단 말이다. 아니, 제가 그걸 바란 건 아니었.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얼굴을 이용해 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내가 여기서 먼저 있었다. 나는 내쫓기진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쫓아내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소녀가 힘없이 말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는 상처가 나은 것 같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내 몫의 일을 해라. 소녀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찬물이 조금 엎질러졌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네, 그것이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온 또 다른 이유예요. 저를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마리암이 말어리를 잘랐다. 만약 내가 등을 돌리고 내 남편을 훔칠 줄 알았더라면 나는 너를 먹여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씻기고 보살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훔치다니요. 요리와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너는 빨래와 청소를 해라. 나머지는 번갈아 가며 하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두겠다. 나는 너와 친해지고 싶지 않다.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다. 날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것이 규칙이다. 마리암은 말을 끝냈을 때 가슴이 뛰고 입이 타는 걸 느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격하게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구지 않았더라면 유쾌했을 것이다. 그런데 눈물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쏟아내면서 느꼈던 만족감이 어찌된 일인지 부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소녀에게 셔츠를 내밀었다. 벽정이 아니라 알람이 서랍장에 갖다 넣어라. 그는 흰 것은 윗서랍에 나머지 것은 양말과 함께 가운데 서랍에 넣어두는 걸 좋아한다. 소녀는 마루에 컵을 놓고 손바닥을 위로 해 셔츠를 받아들었다.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다 죄송해요. 그래야지 너는 미안해야 한다. 라일라.
라일라는 몇 년 전에 엄마의 기분이 좋았을 때 사람들이 집에 모였던 걸 떠올렸다. 여자들은 정원에서 와즈마가 자기 집 뜰에 있는 뽕나무에서 따온 오디를 먹고 있었다. 포동포동한 오디는 흰색과 연 분홍색이 섞여 있었고 어떤 것들은 와즈마의 코에 드러난 핏줄처럼 짙은 자주색이었다. 와즈마가 오디 한 웅큼을 푹 꺼진 입에 힘차게 털어 넣으며 말했다. 자네들 라시드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기티의 엄마인 닐라가 말했다. 가르가 호수에 빠져 죽지 않았나요? 그런데 말이야, 자네들은 와즈마는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입안에 든 걸 씹어 삼키면서 그들이 기다리도록 만들었다. 자네들은 그가 그 시절에 샤랍, 술을 마시곤 했다는 거, 그리고 그날은 술에 취해 울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사실이야. 술에 취해 울었다고 하더군. 아침부터 술을 먹다가 정오가 되었을 때는 안락 의자에 누워 뻗어 있었대. 바로 옆에서 정오를 알리는 대포를 쏘아도 속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만큼 취해 있었대. 라일라는 와즈마가 입을 가리고 트림을 하고 몇 개 남지 않은 이빨을 혀로 핥던 모습을 떠올렸다. 나머지는 자네들의 상상에 맡기겠어? 그 아이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물속으로 들어갔대. 얼마 후 아이는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떠 있었대. 사람들이 도우려고 달려갔지. 사람들의 반은 아이를 깨우려고 하고 나머지 반은 아이 아버지를 깨우려고 말이지. 누군가가 아이한테 몸을 굽히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켰다더군. 그러나 소용없었지. 죽은 게 분명했어. 아이는 그렇게 죽었다네. 라일라는 와즈마가 한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경건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걸 떠올렸다. 그래서 코란에서 술을 금지한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술 취한 자의 죄악을 늘 뒤집었으니까 말이야. 그렇잖아. 라시드에게 임신했다고 얘기한 후 라일라의 머리는 이상한 생각들로 빙빙 돌았다. 그는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더니 냉큼 자전거에 올라타 서원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날 밤 식사를 하면서 라일라는 마리암이 접시에 놓인 고기 덩어리를 빙글빙글 돌리며 밀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라시드가 그 소식을 흥분한 목소리로 마리암에게 전할 때 라일라는 그 자리에 있었다. 라일라는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을 들을 때 마리암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쓰린 속으로 쓸쓸히 앉아 있었다. 나중에 라시드는 라디오를 들으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라일라는 마리암이 매트를 닦는 걸 거들었다. 마리암이 밥알과 빵 부스러기를 주우며 말했다. 내가 전에 벤츠였다면 지금은 뭔지 상상할 수 없구나. 라일라는 가볍게 응수했다. 기차요? 아니면 엄청나게 큰 제트기요? 마리암이 허리를 폈다. 그렇다고 집안일로부터 너를 면제시켜줄 거라고 생각하진 마라. 라일라는 입을 벌렸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마리암이 이 일에 있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마리암도 그렇고 뱃속의 아이도 그랬다. 나중에 라일라는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라시드는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다. 어디 아픈 거야? 뱃속의 아기가 잘못된 거야? 아니라고? 마리암이 함부로 대하더냐? 그렇지. 아니에요. 내려가서 그녀는 혼내줘야겠군. 하람이 주제에 감히 누구를. 아니라니까요. 그는 벌써 일어서고 있었다. 라일라가 팔뚝을 잡아 앉혀야 했다.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저 곧 괜찮아질 테니까요. 그는 옆에 앉아 라일라의 목을 쓰다듬으며 뭔가를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서서히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그는 몸을 기울이고 희죽 웃었다. 내가 내 기분이 풀어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우선 장작으로 쓰려고 베어가지 않은 나무들에서 반점이 있는 노란 잎들이 떨어졌다. 차갑고 살을 애는 바람이 도시를 강타했다. 바람은 남아있는 마지막 잎사귀들을 내동댕이 쳤다. 나무들은 갈색 언덕을 배경으로 유령처럼 서 있었다. 지붕 위에 눈이 내렸다. 처음엔 가볍게 내렸고 내리자마자 녹아버렸다. 그러고 나자 길이 얼어붙고 엄청나게 쌓였다. 서리가 낀 창문도 반쯤 눈으로 덮였다. 눈과 함께 연들이 찾아왔다. 한때는 카불의 겨울 하늘을 지배했지만 이제 연은 로켓탄과 전투기들이 점령해버린 하늘에서 겁에 질린 침입자 신세였다.
라시드는 전쟁에 관한 소식을 계속 집으로 가져왔다. 라일라는 라시드가 설명해 주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그에 따르면 사이야프는 하자라와 싸우고 하자라는 마수드와 싸우고 있었다. 물론 그는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크마트 야르와 싸우고 있지. 마수드와 헤크마트 야르는 불구 대천의 원수지. 사이야프는 마수드 편이야. 헤크마트 야르는 지금은 하자라 편이야. 예측 불가능한 우크베크 사령관 도스툼이 어느 편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도스툼은 1980년대에는 무자히딘 옆에서 소련군에 대항해 싸웠다. 하지만 소련군이 떠난 후 변절을 하고 나지불라의 공산주의 괴뢰 정권에 합류했다. 그는 다시 한번 변절을 하고 무자히딘의 편으로 돌아오기 전에 나지불라가 직접 주는 메달을 받기까지 했다. 당분간 도스툼은 마수드를 지원하는 중이었다. 카불, 특히 카불 서부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눈으로 덮인 건물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대사관들은 문을 닫았다. 학교 건물은 무너졌다. 병원, 대기실에서는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수술실에서는 마취도 하지 않고 팔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와 같이 있으니 안전하다. 너는 내 꽃이야. 누구든 너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면 내가 그놈의 간을 꺼내 그놈에게 먹일 테다. 그 겨울 라일라가 어디로 돌아서든 벽이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광활한 하늘, 바비와 함께 운동회에 가고 엄마와 함께 만다이에서 쇼핑을 하고 기티와 하시나와 함께 거리에서 마음대로 달리고 사내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던 때가 그리웠다. 타리크와 함께 클로버에 가득한 시내의 둑에 앉아 사탕을 먹고 수수께끼를 풀면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타리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침대에 누워 화상을 입은 몸 곳곳에 튜브를 꽂고 있는 모습이 이내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목을 계속 타게 만드는 우울함처럼 사람을 마비시키는 슬픔이 라일라의 가슴을 타고 올라왔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했다. 라일라는 집을 청소하고 라시드와 같이 쓰는 침실에 호박색 벽을 문지르고 밖에 있는 큰 라간 통에 넣고 빨래를 하며 1992년의 겨울을 보냈다. 때로 그녀는 자신을 위에서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았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쭈그리고 앉아 통의 가장자리에 대고 빨개진 손으로 라시드의 속옷을 짜는 모습을 바라보는 상상 말이다. 그럴 때면 난파를 당해 살아남았지만 해안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물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면 라일라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걷다가 복도를 걷다가 다시 돌아와서 계단을 오르내렸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마리암과 마주칠 때까지 걸었다. 마리암은 그녀를 음산한 눈길로 쳐다보더니 다시 피망을 썰고 고기에서 비계를 발라내는 일로 되돌아갔다. 가슴 아픈 침묵이 방 안에 가득했다. 라일라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처럼 마리암으로부터 말없는 적개심이 발산되어 나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라일라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되돌아가 침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라시드는 라일라를 자신의 구두가게로 데리고 갔다. 밖에 나가자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팔꿈치를 잡고 걸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은 라일라에게는 다치는 걸 피하는 연습이 되었다. 아직도 그녀의 눈은 부르카에 제한된 시야에 적응하는 중이었고 발은 밑자락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는 넘어지는 것도 두려웠고 도로에 난 구멍에 발을 헛디뎌 발목이 접질리는 것도 두려웠다. 그래도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부르카를 입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 나타난 놀라움, 동정심,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으며 높았던 희망이 얼마나 꺾였는지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라시드의 가게는 라일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밝았다. 그는 복잡한 작업대 뒤에 그녀를 앉게 했다. 작업대 위에는 낡은 구두창과 가죽 쪼가리들이 널려 있었다. 그는 라일라에게 망치를 보여주고 사포질하는 기구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보여줬다. 그의 목소리는 자부심에 차 크게 울렸다. 그는 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라일라의 배를 만졌다. 부풀어 오른 피부에 닿는 그의 손끝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웠다. 라일라는 부드럽지만 강하고 손등에는 구불구불한 힘줄이 드러나 있던 타리크의 손을 떠올렸다. 언제나 매력적이면서 남성적이었던 타리크의 손. 배가 빨리도 불러오네. 큼직한 사내가 나올 모양이야. 내 아들은 팔라완, 강한 남자가 될 거야. 제아비처럼. 라일라는 셔츠를 끌어당겼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마리암하고는 어떻게 지내냐? 그녀는 잘 지낸다고 말했다. 좋아, 좋아. 그녀는 그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한바탕 싸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며칠 전이었다. 라일라가 부엌에 가니 마리암이 서랍을 쾅쾅 여닫고 있었다. 마리암은 밥을 섞는 데 쓰는 긴 나무 젓가락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녀가 라일라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그걸 어디다 뒀지? 제가요?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저는 여기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 저를 나무라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자고 하셨잖아요. 식사를 담당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바꾸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너는 그것에 다리가 달려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고 말하는 거냐? 그랬다는 거냐? 제 말은 라일라는 자신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보통 그녀는 마리암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발목이 붓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앓이가 심한 상태였다. 제 말은 어딘가에 그걸 잘못 두셨을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 뒀다고? 마리암이 서랍 하나를 잡아당겼다. 그 안에 들어있던 주걱과 나이프 때문에 소리가 났다. 내가 여기에 얼마나 살았지? 몇 달? 나는 그 집에서 19년을 살았다. 내가 기저귀에 똥오줌을 지릴 때부터 나는 그 숟가락을 이 서랍에 넣어두고 썼어. 라일라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화나게 하려고 어딘가에 숨겼을 수도 있지.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군요. 마리암이 움찔하더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입을 오므리고 말했다. 너는 창녀야. 창녀이자 도둑이지. 그게 너다. 그 다음에 고함 소리가 이어졌다. 던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릇을 치켜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막말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은 그 후로 말을 하지 않았다. 라일라는 자신이 너무 쉽게 자제심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놀라웠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한편으로 좋기도 했다. 마리암을 향해 소리를 지르니 후련했다. 부글부글 끓는 분노와 슬픔을 발산할 대상을 찾아 욕을 퍼붓고 나니 후련했다. 라일라는 마리암도 똑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궁금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위층으로 달려가 라시드의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래층에서는 마리암이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더러운 년, 더러운 년. 라일라는 침대에 누워 베개에 대고 신음했다. 갑자기 부모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그렇게 강렬한 그리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시트를 움켜쥐고 누워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일어나 앉아 배 아래로 손을 내렸다. 아기가 처음으로 발길질을 한 것이었다. 마리암. 그 다음 해인 1993년 봄, 이른 아침이었다. 마리암은 거실 창문 옆에 서서 라시드가 여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자는 허리를 숙이고 비틀거렸다. 그녀가 부르카 안에서 팽팽한 배를 한쪽 팔로 감싸는 모습이 보였다. 라시드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팔꿈치를 잡고 교통경찰처럼 그녀를 안내해 뜰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앞문으로 달려가더니 여자한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한쪽 발로 대문을 열어 잡고 있었다. 여자가 가까이 오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서는 걸 도와줬다. 발 조심해 내 사랑. 마리암의 귀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다음날 저녁 일찍 돌아왔다. 마리암은 라시드가 뜰에 먼저 들어오는 걸 보았다.
그가 문을 너무 일찍 놓아 버리는 바람에 여자의 얼굴에 맞을 뻔했다. 그는 빠르게 뜰을 가로질렀다. 땅거미가 뜰에 구릿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 속에서도 마리암은 그의 안색이 어둡다는 걸 알아보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그는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졌다. 그는 마리암을 스쳐 지나가며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배고프니 저녁 준비해. 앞문이 열렸다. 마리암은 통로에서 여자가 포대기로 싼 아이를 왼쪽 팔에 안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쪽 발은 밖에 다른 쪽 발은 안쪽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툴툴거리며 문을 열기 위해 내려놓았던 소지품이 든 종이봉지를 집으려고 했다. 힘이 들어가자 여자의 얼굴이 찡그려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마리암을 쳐다봤다. 마리암은 몸을 돌려 라시드에게 줄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누군가가 내 귓속을 드라이버로 쑤시는 것 같아. 라시드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는 헐렁헐렁한 끈으로 묶인 툰반 바지만 입은 채 부석부석한 눈으로 마리암의 방 문간에 서 있었다. 흰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저렇게 울어대니 도저히 못 참겠어. 아래층에서는 여자가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마루에서 걸음마를 시키고 있었다. 라시드가 말했다. 지난 2달 동안 편히 잔 날이 하루도 없어. 방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나고 똥걸레는 사방에 널려있고 미치겠어. 언젠가는 밤에 똥걸레를 밟은 적도 있다니까. 마리암은 꼴 좋다며 속으로 웃었다. 라시드가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나? 노래가 잠시 멈췄다. 폐렴에 걸릴 거예요. 지금은 여름이야. 뭐라고요? 라시드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높였다. 밖은 따뜻하다고 말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다시 노래가 이어졌다. 저것을 상자에 넣어 카불강에 떠내려 보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모세처럼 말이야. 마리암은 아이의 엄마가 지어준 아지자라는 이름으로 그가 딸 아이를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없었다. 아지자는 귀엽다는 뜻이었다. 아이는 라시드에게 언제나 아이였다. 몹시 화가 났을 때는 저것이라고 했다. 어느 날 밤 마리암은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엿들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가까이로 가서 그가 아이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끝없이 울어대고 냄새가 나고 장난감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하고 아이를 먹이고 트림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걸음마를 시키고 안아주면서 자신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불평이었다. 여자는 여자대로 그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이를 그들과 함께 자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춰 다른 것을 갖고도 싸웠다. 의사는 6주라고 했어. 라시드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나요. 그러지 말아요. 2달째야. 쉿. 조용히 해요. 거봐야 아이가 깼잖아요. 그녀는 그런 다음 더 날카롭게 말했다. 이렇게 아이가 깨니 좋은가요? 마리암은 그걸 엿듣다가 자신의 방으로 살금살금 돌아가곤 했다. 그런데 라시드가 지금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도와줄 수 없어?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마리암이 말했다. 내가 아이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라시드, 젖병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알마리 위에 있어요. 애가 젖을 안 먹으려고 하네요. 젖병으로 다시 먹여봐야겠어요. 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고기를 내려치는 칼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라시드는 눈을 감았다. 저것이 대장이라니까. 저것이 헤크마트 야르라고. 라일라가 굴부딘 헤크마트 야르를 낳은 거야. 마리암은 여자가 아이를 먹이고 흔들고 어르고 걸음마를 시키는 일을 하면서 나나를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가 낮잠을 잘 때도 더러워진 기저귀를 문질러 라시드에게 우겨서 사오라고 한 소독제 통에 넣는 일을 했다. 사포로 손톱을 다듬어줘야 했고 아이의 옷을 빨아서 널어야 했다. 아이에 관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옷들도 말다툼의 빌미가 되었다. 라시드가 말했다. 그게 뭐가 어때서? 사내 아이의 옷이잖아요. 애가 그 차이를 알 것 같아? 상당한 돈을 주고 산 옷들이야. 그리고 나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앞으로 말 조심하는 게 좋을걸? 매주 여자는 어김없이 불에 화로를 달고 약간의 야생 루타씨를 집어넣고 연기를 피운 다음 아이를 향해 연기를 붙였다. 악마를 쫓으려는 것이었다.
마리암은 아이에 대한 여자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는데 지쳤다. 사실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었다. 밤새 아이를 보살피느라 안색이 창백하고 고개가 아래로 처진 아침에도 여자의 눈에 숭배의 표정이 깃드는 게 놀라웠다. 여자는 아이가 방귀를 뀌면 재밌어라 웃었다. 아이에게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에 매혹 당하는 것 같았다.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이 놀라운 모양이었다. 보세요. 딸랑이를 집으려 하고 있어요. 영리하기도 하지. 신문에 내야겠군. 라시드가 말했다. 매일 밤 시연이 있었다. 여자가 라시드에게 뭔가를 보라고 하면 그는 턱을 들고 푸른 힘줄이 드러난 매부리코 아래로 성마른 곁눈질을 했다. 봐요. 제가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 웃는 모습 좀 보세요. 봤죠? 봤어요? 라시드는 투덜대면서 밥 먹는 일로 돌아갔다. 마리암은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가 좋아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를 즐겁게 하고 그의 흥미를 끌고 접시에서 눈을 들어 고개를 끄덕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의 호감을 잃게 됐으니 마리암으로서는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그건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다. 정말 그렇지 않았다. 놀랍게도 마리암은 여자를 동정하고 있었다. 여자는 저녁을 먹을 때도 걱정이 태산이었다. 무엇보다도 큰 걱정거리는 폐렴이었다. 아이가 작은 기침을 한 번만 해도 그걸 의심했다. 변이 묽을 때마다 이지를 걱정했다. 반점이 하나만 생겨도 천연두나 홍역을 걱정했다. 어느 날 밤 라시드가 말했다. 아이한테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밤에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들었는데 흥미로운 통계를 얘기해 주더군. 그들 말로는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은 5살이 되기 전에 4명 중 하나가 죽는다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어라 뭐라고? 뭐? 너 거기 어디 가는 거야? 이리 와. 당장 이리 와. 그는 마리암에게 당혹스러운 눈길을 던졌다. 전현 왜 저래? 그날 밤 마리암이 누워있는데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덥고 건조한 여름 밤이었다. 카불의 여름은 늘 그랬다. 마리암은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열기를 식혀줄 바람은 들어오지 않고 모기만 들어오자 다시 닫았다. 그녀는 열기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뜰에 있는 오후의 변소에 쪼개진 갈색 판자를 통과하고 다시 벽을 타고 위로 올라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보통 싸움은 몇 분이 지나면 멈췄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30분이 지났어도 계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마리암은 라시드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걸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 밑으로 머뭇머뭇하지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아이가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때 마리암은 그들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아침에 보면 문의 손잡이가 벽에 부딪힌 자국이 동그랗게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리암은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라시드가 들어왔을 때 침대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흰 팬티와 그에 어울리는 셔츠를 입고 있었다. 셔츠 겨드랑이는 땀으로 누래져 있었다. 라시드는 슬리퍼를 신은 채 여자와 결혼할 때 사둔 갈색 가죽 벨트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구멍이 난 끝부분을 말아 주먹에 쥐고 있었다. 그는 마리암에게 다가오며 으르렁거렸다. 내년이 한 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마리암은 침대에서 빠져나와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마리암을 때릴 때면 가슴부터 때렸다. 그녀가 더듬거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현이 나를 거부하는 것 말이다. 내가 전현에게 그러라고 시켰지? 오랜 세월에 걸쳐 마리암은 그의 경멸과 비난, 비웃음과 질책에 마음을 모질게 먹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건만 마리암은 아직도 그가 이처럼 냉소를 띠고 벨트를 손에 감아쥐고 가죽 소리를 내며 핏발선 눈으로 다가오면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었다. 그것은 호랑이 우리에 풀어놓은 염소가 호랑이가 처음에 고개를 들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할 때 느낌직한 두려움이었다. 이제 여자가
방에 들어와 있었다. 눈은 크게 뜨고 얼굴은 찡그리고 있었다. 라시드가 마리암을 향해 침을 뱉었다. 내년이 전년을 물들게 할 줄 내가 알았어야 했어. 라시드는 벨트를 휘둘러 자기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시험해 보았다. 버클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여자가 말했다. 바스, 그만해요. 이러지 말아요. 방으로 돌아가라. 마리암이 다시 뒤로 급히 물러섰다.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당장 돌아가. 라시드는 다시 벨트를 치켜들었다. 그것이 이번에는 마리암을 향해 떨어졌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자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팔을 움켜쥐고 그를 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것 이상은 하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라시드가 마리암을 향해 달려드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성공했다. 라시드가 소리쳤다. 놔라.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이겼어요. 이러지 말아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들은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다. 여자는 매달려 애원하고 라시드는 마리암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 사이 마리암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마리암은 오늘은 맞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적어도 그날 밤은 아니었다. 그는 원하는 발을 얻었다. 그는 팔을 올리고 가슴을 헐떡거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얼마간 더 있었다. 라시드가 팔을 내렸다. 여자의 발이 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그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팔을 놓지 않았다. 그가 여자를 뿌리쳐야 했다. 라시드가 어깨에 벨트를 걸치며 말했다. 2년 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내 집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게 가만둘 것 같으냐? 그는 마지막으로 마리암을 살벌하게 쳐다본 다음 뒤에 있던 여자를 밀치고 방에서 나갔다. 마리암은 그들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는 침대로 들어가 베개에 머리를 묻고 몸의 떨림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날 밤 마리암은 잠에서 3번 깼다. 처음에는 서쪽에 있는 카르테 차르 방향으로부터 날아오는 로켓탄이 우르렁거리는 소리였다. 두 번째는 아래층에서 아이가 울고 여자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젖병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갈증 때문이었다. 그녀는 갈증 때문에 침대를 빠져 나왔다. 한 줄기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걸 빼고는 아래층 거실은 어두웠다. 마리암은 어딘가에서 파리 한 마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구석에 있는 스토브의 윤곽이 보였다. 스토브의 파이프가 올라온 것이 천장 바로 밑으로 날카로운 각을 이루고 있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마리암은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발밑으로 뭔가가 보였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여자와 아이가 바닥에 누비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게 보였다. 여자는 옆으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아이는 깨어 있었다. 마리암은 탁자 위에 있는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이고 쭈그려 앉았다. 불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검은 머리, 속눈썹이 짙은 담갈색 눈, 핑크색 볼, 잘 익은 석류 색깔의 입술. 마리암은 아이도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는 누워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흥미와 당혹스러움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마리암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리암은 자신의 얼굴이 아이를 놀라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아이가 즐거운 듯한 소리를 냈다. 마리암은 아이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 마리암이 속삭였다. 쉿. 내가 그러면 반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내 엄마를 깨우게 돼. 아이의 손이 동그랗게 말렸다. 아이의 주먹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입으로 갔다. 아이는 제 손을 입에다 넣었다. 아이가 쌩긋 웃었다. 아이의 입술에 묻은 작은 침방울들이 빛을 발했다. 이 꼴 좀 봐. 선머스매처럼 쯧쯧. 이런 더위에 칭칭 감고 있으니 내가 아직 깨어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구나. 마리암은 아이의 몸에서 담요를 떼어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으로 또 다른 담요가 있었다. 그녀는 혀를 차며 그것도 떼어냈다. 아이는 무엇이 좋은지 깨르깨르 웃으며 새처럼 팔을 펄럭거렸다. 좀 낫지? 마리암이 물러가려고 할 때 아이가 그녀의 새끼손가락을 잡았다. 자그마한 손가락들이 마리암의 새끼손가락을 꼭 잡았다. 손가락들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침으로 촉촉해져 있었다. 아이가 말했다. 군우.
알았다, 놔라. 아이가 다시 다리를 버둥거리며 마리암의 손가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마리암은 손가락을 빼냈다.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연이어 알 수 없는 소리를 냈다. 다시 주먹이 입으로 갔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응? 뭐가 그리 우스워? 너는 내 엄마 말과 다르게 그렇게 영리하지 않은 모양이다. 아버지는 짐승이고 어머니는 바보다. 내가 그걸 안다면 그렇게 웃지 않을 게다. 정말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자, 이제 자거라. 어서. 마리암은 일어나서 몇 걸음을 떼었다. 그때 아이가 에 하는 소리를 냈다. 마리암은 그것이 아이가 큰 소리로 울 조짐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다시 돌아섰다. 왜 그러니? 원하는 게 뭐니? 아이가 잇몸이 없는 입으로 크게 미소를 지었다. 마리암은 한숨을 쉬었다. 마리암은 앉아서 아이가 그녀의 손가락을 잡고 있도록 해줬다. 그리고 아이가 통통한 다리를 공중에 버둥거리면서 뭔가를 제잘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리암은 아이가 움직임을 멈추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할 때까지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앵무새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따금 새들이 날아오를 때면 구름 사이로 내려온 푸르스름한 달빛이 그들의 날개에 비치는 모습이 보였다. 갈증에 목이 타고 발이 저렸지만 마리암이 아이의 손에서 손가락을 부드럽게 빼내고 일어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일라에게 이 세상의 기쁨 중에서 최고의 것은 아지자의 큰 동공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는 모습을 쳐다볼 수 있도록 바짝 붙어서 누워있는 것이었다. 라일라는 아지자의 부드러운 피부, 움푹 들어간 손가락 마디, 팔꿈치에 주름진 곳을 만지는 걸 좋아했다. 때로 그녀는 아지자를 가슴에 엎어놓고 부드러운 머리에 대고 아빠에 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아지자는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남아있을 타리크에 관한 이야기를 말이다. 라일라는 그의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 속임수와 장난, 걸핏하면 웃던 모습에 대해 얘기해줬다. 내 아빠는 너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눈썹을 갖고 있었지. 턱도 잘생기고 코도 잘생기고 이마는 둥그렇지. 아지자야, 내 아빠는 잘생긴 분이었다. 완벽했어. 너처럼 완벽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때로 그녀는 라시드가 아지자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보았다. 지난밤 라시드는 침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에 박힌 티눈을 제거하다가 아주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래서 너희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였지? 라일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와 그 야크랭가 사이 말이야. 너희들은 어떤 사이였지? 그는 제 친구였어요. 라일라는 목소리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말했다. 그녀는 아이가 먹을 분유를 타느라 바빴다. 잘 아시잖아요. 내가 뭘 안다는지 모르겠군. 라시드는 티눈을 창턱에 놓고 침대로 들어갔다. 침대의 스프링이 큰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그는 다리를 벌리고 가랑이를 만졌다. 친구로서 너희 둘은 규칙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적이 있냐? 규칙에 어긋나는 짓이라고요? 라시드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라일라는 냉혹한 의심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가만히 있자. 그가 너한테 키스를 한 적이 있냐? 내 몸에 손을 댄 적이 있어? 라일라는 자신의 화난 기색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가슴이 뛰어 속이 울렁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제게 오빠 같았어요. 친구야 아니면 오빠야. 둘 다요. 그는 어느 쪽이었지? 둘 다였다고요. 하지만 형제 자매라는 건 흥미로운 존재들이지. 그래 때로 오빠는 여동생에게 자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동생은 혐오스럽군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지 더 이상 이 문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라시드는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 그들은 너희 둘에 대해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그런데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일부러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오랫동안 라일라의 눈길을 잡고 있었다. 젖병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창백해졌다. 라일라는 움찔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다. 만약 자신에게서 그녀가 뭘 훔쳐가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자 덜덜 떨렸다. 그녀는 아지자가 태어난 이후로 매주 그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들어 있을 때면 라시드의 지갑을 열고 지폐를 한 장씩 훔쳤다. 어떤 때는 지갑이 두툼하지 않으면 그보다 작은 액수의 지폐를 훔치거나 손을 대지 않기도 했다. 그가 눈치를 챌까 두려워서였다. 지갑이 두툼하면 그보다 많은 액수를 훔쳤다. 때로는 상당히 큰 액수를 훔치기도 했다. 그녀는 바둑판 무늬 겨울 코트 안감에 만들어 놓은 주머니에 돈을 숨겼다. 라일라는 자신이 이듬해 봄에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면 그가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늦어도 이듬해 여름까지는 도망갈 심산이었다. 라일라는 1,000 아프간이 동전을 모았으면 싶었다. 그중 절반은 카불에서 페샤와르로 가는 버스 사기였다. 그녀는 때가 되면 결혼 반지를 저당 잡힐 심산이었다. 라시드가 그녀를 총애할 때 주었던 다른 귀금속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그가 손가락으로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하튼 나를 탓할 수는 없지. 나는 남편이니까 말이야. 남편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라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죽었으니 참 다행이야. 만약 이곳에 있다면,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는 이 사이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완전히 죽은 게 아닐 수 있지. 이틀 후 라일라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실 문 밖에 말끔히 개킨 아이 옷들이 쌓여 있었다. 몸통에 작은 핑크빛 고기들이 달린 나선형 아동복, 청색 꽃무늬 명조옷과 그에 어울리는 양말과 장갑, 당근 색깔의 물방울 무늬가 있는 노란 파자마, 소매뿌리에 점이 찍힌 주름이 달린 녹색 면바지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라시드는 라일라가 새로 입혀준 파자마를 입고 있는 아지자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저녁을 먹다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도스툼이 편을 바꿔 헤크마트 야르 쪽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양쪽하고 싸워야 하니까 바빠지겠군. 또 하자라를 잊어서는 안 되지. 그는 그해 여름에 마리암이 만든 절인 가지를 두 손가락으로 집었다. 그냥 소문이기를 바라야지.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전쟁은 금요일에 파그 흐만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말이야. 그가 기름기가 묻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중에 라시드는 라일라의 몸에 올라와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섹스를 끝냈다. 툰반을 제외하고는 옷을 완전히 입은 채였다. 툰반도 벗은 게 아니라 무릎까지 내리기만 했다. 미친 듯이 흔들림이 멈추자 그는 그녀의 몸에서 내려와 금세 잠이 들었다. 라일라는 침실을 빠져나갔다. 마리암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송어 2마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벌써 쌀을 그릇에 불리고 있었다. 부엌은 미나리와 연기, 거무스름한 양파와 생선 냄새로 진동했다. 라일라는 구석에 앉아 치맛단을 단정하게 무릎에 얹었다. 고마워요. 마리암은 그녀를 아른 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첫 번째 송어를 자르고 나서 두 번째를 집어 들었다. 톱니 모양의 칼로 지느러미를 자르고 고기를 뒤집어 배를 자기 방향으로 놓고 꼬리에서부터 아가미까지 능숙하게 잘랐다. 라일라는 그녀가 엄지손가락을 생선 주둥이에 넣고 밀더니 일격의 아래쪽으로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옷들이 참 예뻐요. 나한테는 쓸모없던 거야. 마리암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생선을 끈적끈적한 회색 액으로 더러워진 신문지에 놓고는 머리를 잘라냈다. 내 딸이 입든지 아니면 좀이 먹든지 할 것들이었지. 고기를 이렇게 다듬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 시내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곤 했지. 저는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별거 아니야. 대부분 기다리는 거지. 라일라는 그녀가 내장을 제거한 송어를 3등분 하는 걸 바라보았다. 옷도 직접 만들었어요? 마리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그랬어요? 마리암은 물이 든 그릇에 고기를 넣어 씻었다. 처음 임신했을 때였지. 아니면 두 번째였을지도 모르겠어. 18년이나 19년 전일 거야. 하여튼 오래됐어. 앞서 말한 것처럼 나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었어. 정말로 솜씨가 좋으세요.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마리암은 헹군 송어를 깨끗한 그릇에 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라일라를 쳐다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지난밤에 그가 그랬을 때 전에는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라일라는 마리암의 늘어진 뺨, 주름이 잡힌 처진 눈꺼풀, 입가에 깊은 주름을 쳐다보았다. 라일라 역시 처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러한 것들을 보았다. 라일라는 처음으로 적이 아니라 불평을 밖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짐을 지고 체념한 채 운명을 견디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라일라는 자신이 계속 이곳에 있게 되면 지금부터 20년 후엔 자신의 얼굴도 이렇게 될 것인지 궁금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여기가 너의 가정이야. 그것에 익숙해져야 해.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마리암이 걸레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너한테도 그럴 거야. 곧 그럴 거야. 딸을 낳았잖아. 그러니 내 죄는 내 것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 라일라가 일어섰다. 밖이 추운 건 알아요. 그래도 우리 두 죄인들이 뜰에 나가 차 한잔하면 어떨까요? 마리암은 놀라는 것 같았다. 안 돼. 콩을 깎고 씻어야 해. 아침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치워야 해. 같이 하죠.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할와 아프가니스탄 전통 과자가 좀 남았을 거예요. 차이와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잖아요. 마리암은 조리대 위에 걸레를 놓았다. 라일라는 소매를 잡아당기고 히잡을 바로잡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는 모습에서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읽었다. 중국인들은 차를 하루 거르는 것보다는 밥을 사흘 거르는 것이 낫다고 한대요. 마리암이 반쯤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이네.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못 있어. 딱 한 잔만 마셔요. 그들은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할와를 집어먹었다. 그들은 차이를 두 잔째 마셨다. 라일라가 한 잔 더 마시겠느냐고 묻자 마리암은 그러겠다고 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그들은 구름이 달 위로 지나가고 그 계절의 마지막 개똥벌레들이 어둠 속에서 밝은 노란색 호를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지자가 깨어나서 울고 라시드가 빨리 와서 아이의 입을 닥치게 하라고 소리를 쳤을 때 라일라와 마리암은 눈길을 교환했다. 편안하고 뜻있는 눈길. 라일라는 말없이 눈길을 교환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